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의 민족. 백의 흰옷을 즐겨 입는 그 민족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 흰옷의 민족이죠. 그래서 이 백색은요. 원래 한자를 보면 이게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날일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한자 자체도 태양 위에 흑점이 살짝 표시되어 있는 모양이 흰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흰색이죠. 실질적으로 현대 과학에서도요, 태양의 빛을 가지고 흰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흰색이 뭐냐라고 말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모니터에서 RGB를 갖다가 255, 255, 255로 다 올려놓으면 그게 흰색입니다. 또 복사지가 흰색입니다. 물감에다가 흰색입니다. 얘기하지만 그 흰색들이 전부 다 다르고요. 각자 기준에 따라 그 흰색이 많습니다. 그 흰색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전통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흰색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나라든지 기준이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또 목적에 따라 다르고 그 매체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흰색에 대한 표준이 뭐냐면요. 그 ISO나 KS 산업 표준에 의하면 광원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광원. 예. 광원에서 비춰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광량이 충분하게 비쳤을 때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정점을 화이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광등 표준, 태양광 표준, 태양광도 여름 표준, 낮의 표준, 하루 종일의 평균 표준 다르고요. 또 백열등 표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처럼 이제 색채 과학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흰색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건 과학으로 빼고요. 어쨌든 그 현대 과학에 있어서도 또는 이제 산업 표준에 있어서도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의 한 가운데에 흰색이 기준 흰색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다양한 태양의 각도에 따라도 다른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그냥 태양의 평균 가운데 흰색 값이 낮에 흰색 값이 바로 표준의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빛의 흰색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세기의 말에 보면 여기 글에도 있지만 희다라는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희다. 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왜 해다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흰색의 어원이고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도 역시 현대 과학을 이해하셨는지 그 당시에도 태양을 보고 해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나온 게 흰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조들도 이 과학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상징하고 신을 상징하고 탄생을 상징하고 아주 신비로운 걸 상징하죠. 예, 왜냐하면 태양에서 온 거니까. 세계적으로 태양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뜨게 되면 따뜻하고 밝고 하얗고 뭔가 신비롭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흰 동물은 상당히 신성스럽고 하늘에서 내린 동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역시 천신을 상징했고 흰 것을 숭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흰 것을 따라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물을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옷 자체를 하얗게 해가지고 나를 신성시하는 그런 걸로 바로 흰색을 삼았던 것입니다. 역시 고문헌에 보면 흰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흰색 하나만 놓고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정식으로 명칭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문헌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운백색, 회색, 백낙색, 호색, 목란색은 여러 책에서 공통으로 사용돼 갖고 조선시대 때까지 공통으로 통용됐던 색이고 부분적으로 통용되거나 전문용어로 사용되거나 말하자면 본초강목이나 이런 데 동의보검에서 나온 약재로 사용되거나 염료로 사용되거나 표백제로 이런 이름을 뺀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런 것까지 부분적인 전문적인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색이 넘어가는데 그 흰색에 대한 서술어들이 많습니다. 색의 이름도 많고 굉장한 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흰색을 굉장히 좋아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흰 색깔의 비단색입니다. 비단색. 여기 흰 색깔의 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백을 하지 않고
그 순수하게 명주를 그 짠 거를 제가 그대로 갖다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걸 갖다가 교색이라고 합니다. 교색. 저기 보면 교자가 참 무서운 색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귀족이죠. 그러니까 천민이 돌아가시게 되면 일반 백성이 그 삼배로 이렇게 둘렀는데 아주 높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이 사망자의 시신을 하는 교색, 흰색 비단으로 몸을 둘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색이 그 망자를 하는데 거의 왕실에서 썼던 색이고요. 의미는 이 교색은 소색 있죠. 아무것도 물들이지 않았다라는 소색. 이 소색이 그 소복 이런 것도 뭐냐면 물들이지 않은 색을 강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백도 억지로 안 한 거죠. 그거하고 이 교색은 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 교색이요. 참 무서운 색인 게 또 뭐냐면 옛날에 임금님이 그 미운 신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이 신하를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내리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용 방법 중에 있는데 너 자진해라 라고 내릴 때 흰 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청마루에 목을 걸고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색 비단이 임금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또 하나 옛날 중국에서는 빈 도시락도 줬다고 그래요. 그 빈 도시락은 뭐냐면 이제 굶으라는 뜻이죠. 밥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한때 신뢰하고 굉장히 믿었던 신하가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의해서 희생될 때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자, 교색은 흰색의 흰 빛깔에 염색하지 않은 비단이란 뜻과 소색, 아무것도 염색하지 않았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둘기가 보이시죠? 이 비둘기의 구색을 제가 흰색 부류로 넣을까 검정색 부류로 넣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회색은 부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저는 비둘기가 그래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와서도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새라 밝은 쪽에 넣자 해서 구색을 흰색 계열에다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걸 블랙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비둘기가 전체적으로 표준 비둘기를 보면 밝은 회색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구색이 회색이라 이제 여러 군데 밝은 회색이라 여러 군데 쓰였는데 조선시대에 그 태종실록에 보면은 하륜이라는 분이 하윤 이제 개국공신이에요 같이. 그런데 고려의 신하들을 제가 몰아넣고 그 혼을 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뒀겠죠. 얼굴이 구색낯빛이 되어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흰색 창백해진 회색빛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고 무서웠으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얼굴이 완전히 구색이구만 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잿빛이 됐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아주 기가 팍 죽어있는 그런 사색이 된 얼굴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색과 더불어서 했지만 그 서쪽을 상징하는 백색 계열로도 같이 쓰였다는 것을 문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색입니다. 다음엔 순백색의 백자. 제가 그 흰색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백자에 대해서는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또 특별하게 염료를 넣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순수한 백자에는요. 그림 장식도 넣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자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청도 아니고 분청에는 무늬를 넣죠. 물고기 문도 넣고 꽃문도 넣고 화문도 넣고 넣습니다. 근데 이 백색으로 만든 순수한 백자에는 어떤 문양도 넣지 않습니다. 뭐냐? 말씀드렸지만 백색은 순수성을 가지고 하늘을 상징하고 내 마음을 상징하고 선비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결과 정화를 나타내고 선비정신을 나타내죠. 자, 이걸 보고 선비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하얀 종이벽으로 된 데 앉아가지고 그 백자를 놓고 감상하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분색입니다. 이게 지금은 쌀가루가 보이고 있는데요. 분색입니다. 분색. 뭐냐면 그 쌀을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홍색 무슨 뜻이에요? 흰색하고 홍색을 섞은 겁니다. 분홍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쌀가루가 섞여져 있는 모양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 가루. 그리고 분을 칠한다. 역시 분가루 이렇게 탁탁탁 여성이 해가지고 하얀 분을 이렇게 칠합니다. 분. 예, 그 이제 하얀 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가루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가루를 내 갖고 뭘 할 때 주로 분색을 씁니다. 예.
다음에는 눈이죠. 이거 제가 이 눈을 찍느라고 설악산 5색을 갖다가 1월 초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추워갖고 고생을 했습니다. 저 바람 분 거 보세요. 예. 그래갖고 올랐는데 설백색이라고 합니다. 눈백색.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의 흰색. 그러니까 지금까지 흰색이 몇 개가 있었지만 비단의 흰색, 눈이 왔을 때의 흰색, 도자의 흰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흰색에도 그만큼 감성으로 느끼는 색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는 뜻도 됩니다. 설백색. 아주 눈부시게 하얗고 제일 하얀 걸 표현할 때는 설백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앞으로도 또 흰색이 나올 텐데요. 가장 으뜸으로 흰색, 눈이 부실 정도로 흰색, 느낄 수 없는 감성이 확 오는 거, 이거는 설백색이 최고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깊은 산골에 쌓인 눈의 색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설악산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예. 보시면 저기 얼음이 이렇게 쌓여져 갖고 깊은 산골짜기에 보면 얼음이 쌓이고 눈이 쌓여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공간감, 반사색, 이게 섞여 가지고 묘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흰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체색뿐만이 아니라 얼음에서 투영된 색, 해가 비쳤을 때 거기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서로 반사되면서 공간에서 이루어내는 흰색,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럴 때 산골에 쌓인 설이나 눈을 가리키고 깊은 산골에 쌓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멀리 보이는 하얀 산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애색이라고 합니다. 애색. 네, 애색. 깊은 산 속에 있는 흰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색입니다. 예. 분위기,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공간, 현상색도 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엔 운색입니다. 구름색이란 뜻인데, 구름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름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서 운해가 깔려 있을 때에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그런 그 구름을 느꼈을 때에 그걸 운색이라고 합니다. 운백색. 우리나라 전통적인 동양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화죠. 그걸 보게 되면 그 구름을 위에서 지금 이 사진처럼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운해가 쌓인 그림들이 많습니다. 무릉도원을 봐도 구름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양이죠. 요즘에 사진 찍듯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떠 있는 구름을 그린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구름을 그 산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느꼈을 때 오는 그 하얀 느낌을 운백색, 구름백색이라고 합니다. 운백색. 예. 다음에는 지금 경복궁의 강령전이에요. 여기 강령전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중국 관광객하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몰리게 되면서 이 마루가 상했어요. 우당탕 퉁탕거리고 땀 냄새 나고 발 냄새도 났겠죠. 그래서 상해갖고 이제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중국인 대거 관광객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여기까지를 공개해가지고 임금님이 계시던 곳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강령전입니다. 임금이 주무시는 곳입니다. 예, 저 위에 보면 이제 평상도 있죠. 거기는 이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백색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얀 종이가 아무런 문양도 없고 장식 없이 발라져 있죠. 깨끗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책에서 나오는 종이, 이런 걸 가지고 지백색, 종이백색이라고 합니다.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우리가 말하는 현대에 말해서 좀 이렇게 정석인 그 산업 표준 용어는 아니지만 오프 화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산업 표준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표현하기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 또 빗대어서 얘기하면 파스텔 톤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산업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파스텔 톤은 뿌옇다, 그러니까 선명한 톤이 아닌 덜 톤을 말할 때 주로 파스텔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스텔도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선명한 색이 있거든요. 근데 파스텔이 왜 그런 말을 쓰게 됐냐면, 파스텔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윤곽선이 흐립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물감으로 칠한 것처럼 탁 잘라지지가 않아요. 퍼져서 약간 흐릿해집니다. 외곽선만. 예, 안에 색은 선명하죠. 그랬을 때 그 흐릿한 외곽선을 보고 나서 흐릿한 톤을 파스텔 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얘기하면 페일톤, 덜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페일톤이나 덜톤. 그러니까 연한, 탁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백색, 오프 화이트도 사실은 흰색이 아닌 흰색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산업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부드러운 흰색을 보시면 아까 말했던 교색 같구나. 꾸미지 않은 그 순수색이구나. 또는 부드러운 또 베이지가 약간 들어간 게 있으면은 지백색, 종이에서 나오는 느낌이 나는구나. 지백색 같구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정서가 담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엔 파색이에요. 파색. 할머니들의 머리카락을 이제 논할 때 파색하고 호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호호 할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파 할머니? 옛날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아유, 저 파파 할머니가, 그리고 저기 또 있다가 호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게 머리카락 색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파파 할머니는 적당히 머리가 이제 흰 걸 가진 분이에요. 예. 그리고 물고기나 곤충의 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주 하얗진 않죠. 그냥 허옇다라는 느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파파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호호 할머니는 어떤 정도냐면 완전히 하얀 머리를 말합니다. 아주 나이가 드셔갖고 머리가 완전히 검은 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얀 경우는 호호 할머니라고 그럽니다.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색을. 여기는 파색. 파파 할머니는 그래도 이 검은색이 좀 남아있는 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한 흰머리를 호자라고 그래갖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이게 애색하고 한자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위에 호자입니다. 이건 호자, 흰머리 호자. 예, 애색하고. 어차피 그 흰백 붓으로 다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다 하얀 거를 표현할 때 다 쓰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학이 보이시죠? 학색입니다. 학색. 예, 학색은 뭐냐면 아주 학의 깃털을 상징하지만 우리 학창의라는 옷도 있죠. 학창의 뭐예요? 학의 모양을 따른 학자의 옷입니다. 학의 모양을 따른 옷. 그래서 하얀색의 끝에 검정색 이 소매가 둘러져 있고 검정색 동정이 달려 있습니다. 학의 모양을 따른 거죠. 선비는 뭐예요? 높이 날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학창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학창의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학의 이 날개와 몸을 닮은 옷이 되겠습니다. 학색은 역시 학의 깃털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높고 험한 산에 있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가졌을 때 학색이라고도 부르고, 또 멀리 높이 보이는 아주 깨끗한 순수하게 고고해 보이는 것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색은 저기 보이시는 그 하얀 그 학의 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흰색 얘기 재밌죠? 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흰색을 사용하고 다양한 흰색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흰색 마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